사실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그냥 평범한 의사인 제가 이런 사연을 올려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 채널에서 다른 나라 의료진들의 진솔한 사연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 펠로우 3년차 김지원입니다. 작년 겨울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들으시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게 가능했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조차도 가끔은 꿈이었던 것 같은 그날의 기억.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술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저를 반깁니다. 새벽 4시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적막한 복도에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지죠. 방금 전까지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교통사고 환자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응급수술과 당직, 그 속에서 간신히 얻어낸 일주일간의 휴가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선생, 이번에 정말 휴가 가는 거 맞아? 당직실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김현우 교수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지난 3년간 펠로우로 근무하면서 휴가를 신청했다가 응급 상황으로 취소한 게 벌써 5번째라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눈치입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러시아 바이칼 호수로 떠나기로 했어요. 비행기 표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원이가 휴가를 가는구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응급키트는 챙기고. 김현우 교수님의 농담 섞인 조언에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3년 전 첫 당직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는 얼마나 서툴렀던지. 응급실에 실려온 중증 외상 환자를 앞에 두고 떨리는 손으로 응급키트를 뒤적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직실에 들어와 캐비닛을 열어보니 여행용 배낭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퇴근길에 들른 아웃도어 매장에서 산 새 배낭이죠. 이번 휴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배낭 안에는 이미 필요한 물품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권, 지도, 간단한 옷가지들. 그리고 습관처럼 챙긴 응급키트까지. 이런 건 없어도 되겠지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도 응급키트를 꺼내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위급한 순간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응급키트 안에는 기본적인 의료용품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습니다. 혈압계, 청진기, 지혈대, 응급처치용 붕대와 거즈.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네요. 창밖을 보니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잠시 후면 아침 회진이 시작될 거고 그러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마지막 당직을 마치고 나면 드디어 저만의 시간이 시작되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립니다. 러시아 현지 투어 가이드와의 마지막 일정 확인이네요. 바이칼 호수.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이자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 3년 동안 미뤄왔던 이 여행이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당직표를 보니 이제 4시간 후면 교대 시간입니다. 그동안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해야겠네요. 가방 안에 응급키트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이 키트가 필요 없기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늘 그랬듯이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의사로서의 책임감, 어쩌면 이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제 일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환자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병원 건물 위로 붉은 빛을 물들이고 있네요. 이제 곧 저의 특별한 휴가가 시작됩니다. 중증외상센터의 긴장된 공기를 벗어나 지원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렘보다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앞섭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예감은 대부분 맞아떨어지곤 했거든요.
이르쿠츠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한기는 서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하 30도의 날씨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주죠. 현지 가이드 마리나는 오늘 아침부터 폭설 소식이 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칼 호수로 향하는 관광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그저 하얀 설경을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들 안전벨트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리나의 안내방송이 버스 안을 울립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고 있네요. 3시간 정도 걸린다던 바이칼 호수까지의 여정이 벌써 4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앞좌석의 러시아 노부부가 불안한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가 통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리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버스는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멈춰섰고 창 밖으로는 하얀 눈보라만이 가득합니다. 시계는 오후 6시.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기온은 더욱 떨어지고 있죠. 불안감이 버스 안을 서서히 채워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괜찮아요. 구조대가 곧 올 거예요. 마리나가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애쓰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히터가 꺼져버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버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죠. 배낭에서 두꺼운 파카를 꺼내 입으면서 저도 모르게 응급키트도 함께 무릎 위로 올려놓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앞자리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옆자리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순간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호흡이 불규칙적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의사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희망으로 빛납니다. 응급키트를 들고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역시 가져오길 잘했어. 혈압계를 꺼내 재보니 170에 100. 맥박은 불규칙하고 호흡은 빨라져 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심장 발작의 전조 증상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죠. 마리나 씨, 혹시 차에 자동제 세동기 있나요? 마리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죠. 응급키트에서 아스피린을 꺼냅니다. 다행히 러시아어로 된 의료용어 단어장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네요. 할아버님,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심장 발작이 의심됩니다. 마리나가 통역을 도와주면서 할아버지는 천천히 약을 삼킵니다. 이제 주변 승객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도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모두 최대한 가까이 모여 앉아주세요.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중증 외상센터에서의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네요. 저체온증 환자들을 다루면서 배운 지식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승객들은 제 지시에 따라 버스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밤 8시.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고 구조대와의 연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할아버지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응급실이 되었네요. 평화로운 휴가를 꿈꾸며 떠난 여행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목시계의 온도계가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옆자리의 어린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네요. 배낭에서 담요를 꺼내 아이에게 둘러주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상태인 할아버지의 상태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야겠죠. 청진기를 귀에 꽂고 할아버지의 가슴에 대봅니다. 불규칙한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아스피린을 투여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것 같네요.
마리나 씨, 할아버님께 통증이 어떠신지 여쭤봐 주세요. 마리나의 통역을 통해 할아버지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시네요. 혈압을 다시 재보니 160에 95. 조금은 내려갔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순간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김현우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모두 관리해야 한다. 지금 이 버스는 마치 거대한 냉동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승객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죠. 마리나 씨, 승객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명단을 받아든 순간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총 15명의 승객. 노인 2명,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1명, 임산부 1명. 나머지는 모두 성인입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배운 대로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지시를 따라주세요. 마리나의 통역을 통해 버스 안을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임산부, 어린아이를 버스 중앙으로 모셨습니다. 주변에는 체력이 있어 보이는 젊은 승객들을 배치했죠.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을 꾸미듯 체계적으로 공간을 나눕니다. 응급키트에서 손난로를 꺼내 위험군 승객들에게 나눠줍니다. 평소 습관처럼 챙겨두었던 것들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네요. 배낭 속 여분의 옷가지들도 모두 꺼내 담요처럼 활용합니다. 10분마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해 주세요.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다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 즉시 알려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거세지고 구조대와의 연락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승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의 공포와 불안감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네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각 승객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병원에서 하던 것처럼 정확한 시간과 증상을 적어내려가죠. 할아버지의 혈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기, 선생님, 뒷자리에서 임산부가 저를 부릅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재빨리 다가가 맥박을 재봅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즉시 제 파카를 벗어 임산부에게 덮어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진통은 없으신가요? 다행히 진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추위가 계속된다면 위험할 수 있죠. 임산부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승객이 자신의 목도리를 건네줍니다. 작은 온정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네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창밖은 이제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손전등으로 할아버지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버텨낼 수 있다. 반드시. 버스 안에는 이제 공포보다는 묵직한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승객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체온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곳은 지금 제게 또 다른 의미의 응급실입니다. 하얀 가운은 없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이 순간입니다. 밤 10시가 되자 버스 안의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청진기가 너무 차가워져서 사용하기 전에 체온으로 녹여야 할 정도입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의 수많은 밤들이 떠오르네요. 할아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리나를 통해 전달되는 제 말에 할아버지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장 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다행히 아까보다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저체온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된 승객들의 체온 변화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35도 후반에서 36도 초반을 가리키고 있네요. 아직은 심각한 저체온증의 단계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질 겁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분들은 가운데로 더 모여주세요. 젊은 분들은 바깥쪽에서 체온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리나의 통역에 따라 승객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또 다른 승객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문질러주고 있네요. 작은 온기가 모여 큰 희망이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응급키트에서 남은 손난로를 꺼내봅니다.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잠시 고민하다 임산부와 어린아이에게 나눠줍니다. 제 손은 이제 거의 감각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에서 밤샘 수술할 때도 이보다 더한 피로감을 견뎌냈으니까요. 아, 맞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좌석 시트 커버를 뜯어 임시 담요로 활용하면 되겠죠. 마리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빈 좌석의 시트 커버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다행히 두꺼운 재질이라 보온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뒷자리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임산부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네요. 재빨리 다가가 맥박을 재봅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진통이 조금. 임산부의 말에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산의 위험이라니. 침착하게, 더욱 침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네요. 마리나 씨, 구조대와 연락은 아직도 안 되나요? 마리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고 우리가 있는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죠. 임산부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머릿속으로 있는 의학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조산의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중증 외상센터에서의 경험이 하나둘 떠오르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은 처음입니다. 문득 옆자리 승객이 조용히 말을 겁니다. 선생님은 추위에 떨고 계시네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제 몸도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파카를 임산부에게 준 뒤로 한기가 더욱 심해졌네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의사는 원래 자신보다 환자가 먼저니까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감추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승객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옷가지를 내밀기 시작하네요. 누군가 목도리를 건네고 또 다른 승객은 장갑을 벗어줍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함이 가슴 깊이 와 닿네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마음을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승객들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임산부의 진통을 살피고 어린아이의 체온을 확인하면서 이 차가운 버스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1시 창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지만 버스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창백한 얼굴들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고 있네요.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까보다는 안정적인 리듬을 찾은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선생님, 임산부의 작은 신음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트 커버로 만든 임시 침대에 누운 임산부의 맥박을 재봅니다. 빨라져 있지만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숨을 깊게 쉬세요. 천천히. 그렇죠. 마리나가 제 말을 통역하는 동안 휴대폰 불빛으로 시간을 잽니다. 다행히 진통 간격은 불규칙적이에요. 아직 진짜 진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갑니다. 저기 불빛이. 누군가의 외침에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네요. 순간 모두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불빛은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구조차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구조대다.
마리나의 외침과 함께 버스 안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도할 수 없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승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요. 모두 침착하게 계세요. 제가 먼저 나가서 구조대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버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영하 30도의 한기가 온몸을 덮칩니다. 그래도 전진합니다. 구조대원들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심장 발작 환자가 있다는 것, 임산부의 상태, 저체온증 위험이 있는 승객들의 상황까지. 러시아 구급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서툰 영어와 의학 용어,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 순서, 응급처치 우선순위. Amazing. Doctor? 구급대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게 말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익힌 의료 용어들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이야. 구조대의 전문 장비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산소통, 제세동기, 보온 담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됩니다. 6시간의 사투 동안 버텨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야 진짜 의료 장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들것에 실립니다. 심전도를 확인하는 구급대원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임산부도 안전하게 구급차에 탑승했습니다. 다행히 조산의 위험은 넘긴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제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합니다. 아이도 작은 손을 흔들어 주네요. 마지막 승객이 구조되기까지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선생님도 이제 타세요. 마리나의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버스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남은 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좌석 시트 커버로 만든 임시 침대, 비어있는 응급키트, 구겨진 담요들. 6시간의 기적 같은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들이네요. Спасибо, доктор. 구급대원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걸 알기에 미소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같은 의료인으로서의 존중과 감사를 읽을 수 있었죠. 마지막 구급차에 오르면서 뒤돌아봅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눈보라 속에 홀로 남은 버스가 보이네요.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의 수많은 위급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온전히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르쿠츠크 종합병원 응급실은 한국의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얀 벽과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 다만 러시아어로 된 차트와 안내문들만이 이곳이 타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주변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제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김지원 선생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마리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실에 들어섭니다. 현지 의료진의 진찰 결과 경미한 저체온증과 탈진 상태라고 하네요.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승객분들은 어떠신가요? 모두 안정을 찾으셨어요. 특히 니콜라이 할아버지께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니콜라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던 할아버지의 이름이었군요. 마리나의 말에 따르면 현지 의료진도 제가 했던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점심 무렵 뉴스 크루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버스에 갇힌 승객들을 구한 한국인 의사의 이야기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인터뷰를 청하는 그들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관심은 과분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함께 있던 승객들이었죠.
니콜라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임산부 부부, 어린아이와 어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기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마리나의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임산부의 말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작은 손길을 내밀어준 승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퇴원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한국의 뉴스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연락을 취해온 모양이네요. 국내 언론에서는 극한의 상황에서 빛난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이칼 호수가 보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휴가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번 경험은 제게 더 큰 선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중증외상센터에서의 3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열어봅니다. 구겨진 옷가지들 사이로 비어있는 응급키트가 눈에 들어오네요. 키트를 들어보니 묵직한 책임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채웁니다. 우연히 맞이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찍어둔 승객들과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니콜라이 할아버지의 밝은 미소, 임산부 부부의 안도하는 표정, 작은 손을 흔들어주던 아이의 모습. 이 순간들이 제게는 그 어떤 관광 사진보다 값진 추억이 되었네요.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날처럼 거센 눈보라가 아닌 겨울의 포근한 첫눈 같은 느낌이네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눈송이들이 하늘거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환자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임을.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달았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엽니다. 버스에서의 6시간 동안 기록해두었던 환자 기록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이 기록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순간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억이니까요.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의 김지원 선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기적이 되기도 하죠. 휴가를 위해 떠난 여행에서 맞이한 예기치 못한 상황.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15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김지원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도 의술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한 우리의 의료진.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네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우리의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